세상에서 가장 부러워할 만한 나라 중 하나가 실제로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면 어떨까요? 완벽해 보이는 외관 뒤에 숨겨진 구조적 문제들이 시한폭탄처럼 째깍거리고 있다면 말이죠. 오늘날 호주가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복잡하고 위험한 경제적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호주 경제의 진짜 모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호주 국민들이 누리는 생활 수준은 정말 놀라운 수준이죠. 세계 최상위권의 개인 자산 보유율을 자랑하고 있고 일과 삶의 균형도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교육과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도 뛰어나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상당히 공평한 부의 분배를 통해 달성했다는 점입니다. 일본처럼 극도로 엄격한 부의 견제 시스템을 갖춘 나라나 아이슬란드처럼 인구가 극소수인 특수한 상황의 나라들과 비교해도 부러울 정도의 평등을 이뤄냈으니까요. 문제는 이런 겉보기 완벽한 상황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호주는 지금 잘못된 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요. 전 세계 경제를 계속해서 불안정하게 만들어 온 바로 그 산업 말입니다. 게다가 잘못된 파트너들과의 관계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미국과는 가장 가까운 현대적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중국으로의 원자재 수출에는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평상시에도 이런 애매한 위치는 상당히 위험한데 현재처럼 세계 정세가 요동치는 시점에서는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외부적 압박도 충분히 심각하지만 더 큰 걱정거리는 이런 압력들이 내부에서 서서히 커져가던 문제들을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호주가 자신들의 취약점을 잘 숨겨왔다고 해서 그 취약점이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특히 호주의 악명 높은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문제를 방치해온 것 자체가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주요 수출 품목이 가공되지 않은 천연자원이나 품질이 의심스러운 대학학위, 그리고 호주에서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유튜브 영상이라고 해도 말이죠. 최소한 그들은 여전히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그 규모도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크다는 점입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결국 그 돈을 모두 날려버리고 처음보다 더 나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들도 비슷한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쉽게 돈을 벌 수 있게 되면 다른 분야에서 노력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거든요.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이 더 쉽고 즉각적인 보상을 주니까 말이죠. 호주도 이런 함정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호주의 상품 수출 구조를 보면 세계에서 가장 다양성이 떨어지는 편에 속해요. 주로 가공하지 않은 천연자원과 농산물에 집중되어 있죠. 이는 호주 경제의 상당 부분이 세계 천연자원 가격의 변동과 현재 불확실해지고 있는 무역 협정들에 좌우된다는 뜻이니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역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추세는 호주에게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겠죠.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건 호주의 두 번째로 큰 상품 수출품이 석탄인데 석탄 소비가 정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환경적 영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더 경쟁력 있는 대안들이 실용적으로 사용 가능해졌기 때문이에요. 천연자원에 과도하게 의존할 때 나타나는 또 다른 부작용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보물 창고가 생기면서 부패가 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호주의 견고한 제도들이 이런 전형적인 실수들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번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 주요 원동력이 되어왔죠. 하지만 비판받을 부분도 있습니다. 호주는 천연자원의 부를 일반적인 번영으로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자원에 효과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크게 실패했거든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천연자원 채굴에 대한 임대료를 조정하려던 계획은 천연자원 회사들의 강력한 로비에 의해 무산됐습니다. 그 결과 특정 산업 분야의 압력이 엄청났다면 기업들이 돈을 받고 호주의 자원을 가져가도록 허용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올해만 해도 정부가 천연가스 산업에 약 155억 달러의 보조금과 세금 감면을 제공했습니다. 이런 지원이 지역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데 사용된다면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당량의 가스를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다시 사와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죠. 베네수엘라조차도 비교적 빨리 깨달은 것을 호주는 하지 못한 셈입니다. 그리고 물론 주택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호주의 몇몇 주요 도시 부동산 가격은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비쌉니다.
이런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는 거의 취해지지 않고 있어요. 우선 호주는 매우 다문화적인 사회를 가지고 있고 많은 이민에 개방적이면서도 전 세계 각지의 이민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현재 이런 이민의 상당수는 호주에서 비교적 높은 급여와 생활 여건에 끌려온 사람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당연히 이들에게는 살 곳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많은 이민자들은 이미 비슷하게 높은 소득을 가진 나라에서 온 매우 부유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들이 있는 나라로 이주해오고 있는 거예요. 주택 수요 급증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향후 2년간 외국인 주택 구매를 금지했는데 이는 합리적인 정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매는 전체 매출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 거주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의 구매는 포함되지 않아요. 거주 비자 소지자들이야말로 이 나라의 이민 증가로 인한 수요의 핵심이거든요. 가장 큰 서비스 수출 품목은 관광업입니다. 사람들이 호주에 와서 돈을 쓰면 경제학자들은 이를 기술적으로 수출로 간주하거든요. 다른 수출과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호주로 돈이 흘러들어오기 때문이죠. 지금 시청하고 계신 이런 유튜브 영상도 서비스 수출로 간주됩니다. 호주인으로서 호주에 있는 작은 사업체가 미국 기업인 구글과 미국 스폰서들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이 영상을 만들었으니까요. 다행히 유튜버들을 기반으로 경제를 구축할 수는 없지만 학생들을 기반으로 경제를 구축하려고 노력해왔죠. 주택시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외국인 구매자에 대한 금지 조치는 단순히 학생 비자로 학위를 취득하려고 온 사람들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게 합리적일 수도 있겠어요. 일시적이라도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자신이 사는 곳을 살 권리가 있어야 할 테니까요. 어느 쪽이든 이는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학위를 취득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나 쉽게 접근 가능한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시장에 진출하려는 목적으로 이곳에 오도록 장려했습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정부는 사실상 사람들이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만 설립된 완전히 가짜인 소위 학위 공장들에 대해 상당한 단속을 실시했어요. 그렇습니다. 호주 부동산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자산 종류입니다. 하지만 불길한 예측에 더해서 호주의 세금 정책은 부동산 투자를 엄청나게 장려하고 있어요. 현재의 세금 구조는 특정 고소득자의 경우 투자용 부동산을 하나나 두 개라도 보유하지 않는 것이 무책임한 일로 간주될 정도입니다. 이는 부동산 투자를 촉진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부채를 이용한 부동산 투자도 촉진했죠. 호주는 현재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나라로 스위스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스위스는 독특한 은행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다소 특수한 상황이고요. 호주의 정부 부채는 대부분의 세계 경제에 비하면 괜찮은 편이지만 호주 개인들이 지고 있는 부채는 꽤 위험한 수준이에요. 불행히도 대부분의 호주인들에게 이는 진보된 금융 전략 때문이 아닙니다. 집을 구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이거든요. 일반 호주인들조차도 집을 사려고 극심하게 노력하는 이유는 임대 생활을 하면서 개인 재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임대료는 부동산 가격과 함께 상승해서 매년 점점 더 비싸지고 있어요. 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집을 갚는 것은 이자율이 변하더라도 약간 더 예측 가능하죠. 물론 결국 주택담보대출은 갚을 수 있는 반면 임대료는 끝이 없다는 사실도 장점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호주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률이 매우 약하고 주택 소유자를 보호하는 법률은 매우 강력해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임대료를 갚을 수 없는 사람보다 집을 잃을 가능성이 훨씬 적습니다. 게다가 호주에서는 주택이 너무 비싸서 은퇴 계획에서 거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어요. 완전히 갚은 주택이 없다면 사람들은 정기적인 생활비와 끊임없이 오르는 주택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막대한 은퇴 수입이 필요할 테니까요. 불행히도 부동산 수요 측면에서 보면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대부분은 주택 가격을 처음부터 낮추는 것보다는 보조금을 통해 구매를 더 쉽게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모든 신규 주택 구매자에게 구매력을 10만 달러 더 주는 정책은 대개 주택 가격을 10만 달러 더 올리는 데 그칠 뿐이죠. 수요 측면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마지막 요소는 소득입니다. 일반 호주인의 소득은 세계 최고 수준에 속해요. 최저임금법이 매우 높고 일부 기업이 이를 회피하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큰 자산 거품을 유발하는 극단적인 고점에서는 실리콘밸리, 뉴욕,
런던 같은 곳만큼 소득 경쟁력이 높지 않아요. 즉, 임대료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10만 달러짜리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시드니 같은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유입이 예전만큼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요는 다른 곳에서 오고 있어요. 어쨌든 세금 정책, 이민, 개인의 절박함, 관대한 인센티브가 모두 합쳐져서 적절한 공급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에 많은 수요를 더하고 있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실제로 더 큰 문제는 공급 측면에 있었어요. 호주는 1인당 면적이 넓지만 주요 도시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주택 가격은 실제로 매우 저렴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주택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주택에 속하죠. 이런 도시들 내에서는 도시 확장이 이루어졌고 적절한 주택을 제한하는 구역 지정법의 모든 익숙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꾸려는 인센티브는 항상 다소 어려웠어요. 호주는 여전히 비교적 높은 주택 소유율을 유지하고 있고 사람들은 주택을 개인 재정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기기 때문에 주택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렴한 주택에 대한 정치적 대중적 지념이 있지만 해당 주택이 실제로 저렴해지는 것이 아닌 이상은 그렇습니다. 호주 역시 미국, 캐나다, 독일 등과 마찬가지로 개별 주들이 모여 구성된 연방국가입니다. 그런데 각 주는 개별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주택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요. 호주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마다 구매자는 인지세라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이 수수료는 총 구매 가격의 최대 6%에서 12%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은 주택이 판매되는 해당 주 정부로 들어가며 원래는 토지 소유권 기록을 변경하거나 새 기록을 작성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당연히 주택 가격이 더 비싸지면서 이런 수수료로 벌 수 있는 돈도 더 많아졌고 이제는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주택 소유자들은 자신의 부동산을 판매할 의욕이 저하됩니다. 이 수수료는 구매자가 지불하지만 집을 파는 사람은 결국 새 집을 사게 되어 그 과정에서 상당한 재정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이로 인해 더 큰 가족 친화적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주택을 그냥 보유하기로 결정하면서 공급이 더욱 제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주에서 건축하는 것은 매우 비쌉니다. 건설은 노동 집약적인 과정이며 호주는 소득 수준이 매우 높거든요. 숙련된 기술자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 중 다수가 천연자원을 채굴하는 외딴 광산에서 일하며 엄청나게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을 짓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광산 회사들과 경쟁하게 되는 셈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주정부는 수입원을 차단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리고 연방정부는 호주 최대의 고용주 중 하나를 압박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이런 요인들 중 어느 것도 호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이런 요인들이 강력하게 혼합되어 일반 호주인의 삶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맥락에 맞춰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이유 중 하나는 호주가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의 평등성입니다. 이는 현대 세계 경제의 핵심 이슈로 꼽히죠. 호주는 뛰어난 소득 불평등 수준을 보이지 않습니다. 세금과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고려하면 중간 수준이고 아마도 가장 비슷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캐나다보다 상당히 뒤처져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인구가 적다는 점도 인식해야 해요. 실제로 소득 불평등 수준이 높은 일본보다 뒤처지지만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 수준을 통해 이를 충분히 메우고도 남습니다. 이로 인해 세대를 거쳐 물려줄 부를 추적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죠.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호주에는 상속세가 없고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소득 불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부의 불평등 수준도 높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벌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저축하고 투자할 수 있고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리로 작용하니까요. 하지만 호주에서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다른 비교 가능한 경제권과 같은 정도는 아니에요. 부는 소득보다 측정하기 훨씬 어렵습니다. 소득 불평등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모든 데이터는 소득세를 처리하는 데 수집되기 때문이거든요. 자동차, 가구, 심지어 주택 같은 유동성이 낮은 자산의 실제 가치는 정확한 수치로 파악하기가 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호주에는 아직도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더 공평한 경쟁 환경을 갖추고 있어요.
그 이유는 주택을 소유한다는 것만으로도 상당수의 호주인이 거주지에 많은 부를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의무적으로 은퇴 자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는 기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죠. 전국의 다른 모든 주택이 똑같이 감당하기 힘들다면 주택 자산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슈퍼라면 아무도 슈퍼가 아닐 테니까요. 이런 헤드라인 수치들은 실제로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다른 유형의 불평등을 가리기도 해요. 광범위한 부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이런 시스템 중 상당수는 젊은이들을 희생시켜 이루어졌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연봉 10만 호주 달러를 버는 취업 가능 연령의 호주인이 같은 액수를 버는 65세 이상의 평균 호주인보다 2.5배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노령층 호주인들이 오늘날처럼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지기 전에 주택 시장에 진입할 시간이 더 많았다는 사실과 더불어 당연히 세대 간 적대감이 생겨났습니다. 좋은 소식은 전반적인 암울함에도 불구하고 호주가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도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질문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거죠.